특별하게 이제 제가 이 샌델 교수의 철학을 주목하게 됐던 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번역을 하고 그의 철학을 접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운실이라고 하는 운동 단체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문제들을 하나의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어떤 솔루션을 이제 제시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 샌델 교수를 가깝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이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성시화, 그래서 포항을 우리 그 성시로 만든다, 서울을 성시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또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사회 문화나 정치에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이 바람직한 길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샌델 교수를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유대인이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독교나 어떤 그 이제 유대교의 어떤 깊은 이제 그 신학적 또 그 유대교 전통 속에 있는 사람이기는 해도 기독교인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우리의 기독교의 가치가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진다면 저런 언어로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그 기운실의 구호 중에 하나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냐, 아니면 기독교의 언어를 세상적인 언어로 번역, 이제 저는 그게 번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번역해서 그래서 이 사회가 기독교적 가치로 물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방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철학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샌델 교수의 깊이 아마 들어가게 되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정,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공평 운동도 과거에 일제 시대 때 있었고, 공평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공평은 equality, 그러니까 평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정의, 공정, 평등. 공정은 정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라면, 이제 이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아마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과연 평등한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 그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도 꽤 들고 계시네요. 진짜요? 네.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대체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한 사회는 아니다. 왜 그럴까? 한번 뭐 이제 그 분석들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시대가, 우리가 이제 202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2020년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를,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를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고, 또 사회에 접하면서 이제 경험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이잖아요. 과거에 2008년에 우리 한국 사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때 촛불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또 SNS,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그때 이제 조금 유행하기 시작할 때고 저도 페이스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막 촛불 시위에 대한 얘기가 막 나고 한국의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뭐 막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것은 처음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난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에 1980년대 또 1970년대 그리고 저는 경험이 없지만 1950년 한국전쟁 때나 이승만 시대 때나 또 그 이전에 그 일제시대 때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았던 이 그 평생 동안 가장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다. 근데 이제 글이 길었어요. 쭉 알다 보니까 누가 썼냐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웃을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진짜 진실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살았던 전생에 걸쳐서 이 정치를 봤을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본격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또 청년으로서 부딪혔을 때 과연 공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접할 때냐 하면 지금 현재 나의 가치관과 내가 배웠던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익숙해 있는 이 문화, 다시 말하면 규칙을 따르고 시험을 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문제는 내가 투입한 능력만큼 어떤 그 에너지나 어떤 그 노력만큼의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누구는 나만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훨씬 좋은 성과를 얻는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연봉에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60대를 이미 넘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가 옛날보다는 훨씬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나 때는 말이야. 당신 생각이고 당신이 사실 때는 그런 때지만 우리가 사는 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지금이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뭐 의미 있지도 않고 그게 위로가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그런 이제 눈을 좀 가져보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그 생각보다 이 PPT가 글자가 그 선명하지 않은데 좀 가까이 와셔서 보셔도 되고요. 오늘 PPT 말고 제가 PDF로 전환을 해서 함께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나 아마 요 뒤에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그 PDF로 전환된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쓰느라고 애쓰고 뭐 사진 찍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 공정한 사회로 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입니다. 조선 시대 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 때 개국 공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개국 공신들 사이에는 알력도 있죠. 어떤 사람은 국가를 건설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지만 나중에 권력 투쟁 속에서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국 공신들 가운데는 또 그 개국 공신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는 부정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막 상소가 올라오는데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개국 공신이니까 용서해줘라 하고 용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 알듯이 조선시대 때는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었고요. 신분제 사회라고 하면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과 그렇지 않은 신분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과거 제도라는 게 생기죠. 이제 과거 제도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학문을 연마해서 실력을 가지고 등용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국가가 발전했었던 때가 조선시대가 많이 발전했던 때였다면 그런데 그 과거라는 제도가 있어도 그것이 부정부패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등용된 사람들과
과거와 상관없이 사대부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직에 올라가는 일들도 많았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얽혀 있었던 것이 조선 시대였고, 어느 것이 앞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다시 말하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가 조선 시대의 발전과 연관이 되었을 겁니다. 조선 시대가 무너졌던 이제 그 시대에는 이미 매관매직에다가 과거에 등용되어서 관직에 들어가는 길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별 의미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위 이제 오늘 포인트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제도화되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능력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두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여러 해 전에 썼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 가운데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에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사회 공정성 인식 조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갖는 보수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갖는 보수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 왜? 그래야지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사회가 발전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더 공정하게 자기가 보상받는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 이제 능력주의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에다가 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단어잖아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요, 이 사회는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전체적으로 능력이 필요해, 능력이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능력이 중요하면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이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을 없는 사람을 나누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뭐죠? 시험이죠. 그러니까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가지고 테스트를 받아서 나누는 장치가 있어야만 능력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능력에 따라서 나누었으면 그 나눈 결과값에 따라서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성과를 얻은 사람에는 확실한 보상,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낸 사람에게는 낮은 보상이 있어야지 능력주의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능력을 나누는 시험제도. 그 시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입시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가 아니라 취업 또 해당되고 입시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가지고 테스트가 들어가죠. 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래서 그 테스트에 따라서 자기가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능력주의 제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대로 winner takes all, 그러니까 승자 독식, 이제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강조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싸움에서 패배를 했으면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부는 뭘 하느냐? 정부는 이 능력주의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이 시험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시험
제도,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부정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다른 건 하면 안 된다. 괜히 뭔가 시혜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제가 2주 전에 모처럼 우리 친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 숭실대학교에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수들 말고 그 모임인데, 그 모임 이름이 뭘 것 같으세요? 숭실에서 탁구를 좋아하는 모임, 숭탁회입니다. 우리 숭실대학교는 숭자가 맨 앞에 잘 붙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좀 좋지가 않아서 뭐 하여튼 그런데 숭탁회에 이제 모처럼 제가 탁구를 갔는데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쳤는데 탁구 안 친 지가 한 7, 8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탁구를 치니까 이게 잘 안 돼서, 특히 오랜만에 탁구 치면 이게 서브가 잘 안 돼. 이게 왼손하고 오른손의 콤비네이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를 굉장히 탁구 못 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잘 치는 분을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시켰어요. 그러고는 복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30분 훈련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본래대로 돌아온 거죠. 제 마음에는 저한테 가르쳐줬던 이분은 제가 이기기는 어렵지만 나머지는 다 이기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하고 저한테 가르쳐줬던 그 두 사람하고 한 팀을 딱 해서 이제 복식조를 딱 만들어 줬으니까 뭐 저는 아주 가볍게 거의 이제 한 7조가 형성이 됐거든요. 가볍게 하나씩 다 격파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보면 뭐 한 몇 승 몇 패 이렇게 다 나뉘는데 우리 조만 전승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승, 4승, 5승쯤 나가니까 뭐 우리가 전승하는 게 너무나 자명한데, 근데 저한테 이제 탁구를 가르쳐줬던 분이 저도 나이가 많지만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선교사였는데 특히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고 북한의 이제 평양과기대에 관련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또 탁구 선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국가 대표 지도자한테 직접 배워서 여러 가지 스킬을, 아주 굉장한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는 자타가 공연한 최고였고, 저는 이제 제 속으로는 나는 2인자인 건데 아무도 제가 이제 잘하는 줄 모르다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잘해? 그럼 제가 이제 못 받을 만한 거 다 받아 넘기니까 오늘은 굉장히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이렇게 실수도 막 넘어가네요. 막 저는 이제 능청 들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좀 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치던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전승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져줘도 우리는 1등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져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여러분 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분은 또 선교사시고 저도 앙수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이제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바탕에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근데 토론하면 좋겠지만 오늘 토론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선교사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봐주면 안 된다. 여기서 봐주면 교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봐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분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봐줘서 이긴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나머지 팀들 가운데 2등하는 팀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봐준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1등을 하지만 봐줌으로써 거기에는 교란이 생겨서 진짜 2등하는 팀이 2등을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여기서 끝까지 이기는 게 공정한 거야.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뭐 봐줄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지, 재미지. 그랬다가 사실 그 상품이 붙어 있었거든요. 뭐 큰 상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정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뭐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지 어쩐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뭔가가 다른 게 시혜적으로 내지는 뭔가 도움을 주는 온정주의적인 장치가 원칙 없이 그냥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공정한 어떤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는 철저하고 냉정하게 절차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자유주의적인 능력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인 태도만 우리가 갖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절차만 강조하게 되고 어떤 그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더 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면 어떤 사회냐? 꽤 여러 해 전에 이제 조국 씨, 요즘 이제 그 정치로 활동 많이 하지만 조국 사태라는 게 발생했죠. 근데 그분의 그 사태의 핵심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딸 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버지로서 이거 좋은 것을 해주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걸 발판으로 뭐 의사도 되고 뭐 대학원도 가고 한 건데 이건 전부 아빠 찬스를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때 저는 이제 대학 입시 제도 가운데 정시로 시험 보는 제도 말고 뭐 학생 종합부 전형이라든가 또는 논술이라든가 하는 이 수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숭실대학교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한 60% 정도가 수시가 되고 정시가 한 40%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조국과 관련된 일이 딱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모든 그 주요 대학들은 정시 비중을 60% 무조건 올려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대학이 나름대로 적응해 오던 그 제도에 교란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정시를 올려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게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와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건 잘못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그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과 기회 관리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는 훨씬 더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책을 1958년에 썼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책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다가 박사학위로 논문으로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소설 형태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개작을 해서 소설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요 1958년이니까 맞으면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해가 1945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사회가 점점 이제 사회주의 정권도 이제 그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사회가 나름대로 이제 발전해 오던 그 시점에 이제 점점 영국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 시점에서 능력주의 사회를 끝까지 가봤을 때의 영국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상상했던 바로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상상했던 연도가 언제냐면 2034년에 영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1958년에 책을 썼을 때는 아마 2034년이라는 것은 뭐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먼 미래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대잖아요. 우리는 또 과거가 어땠는지 알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책이 가졌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아주 주목하고 봤던 것이 사실은 마이클 샌델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물론 샌델 교수가 이제 그 책을 쓰기 전에도 많은 사람이 이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기폭제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책이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따르면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영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영국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영국 사회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리고 평민들이 있고, 평민들이 사용한 언어와 귀족들이 사는 영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발음도 틀리고요.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영국 사회의 전통적인 이 귀족제 사회에서는 누가 관직을 차지하냐면 당연히 귀족들이 중요한 자리에 다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작은 자리들, 이제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의 작은 자리들은 이 귀족들이 찜한 사람들, 귀족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을 너 나하고 친하니까 너 어떤 일 해, 너 어떤 일 해 해서 이렇게 이제 관직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영국 사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제국주의가 벌어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 각축이 벌어지게 되니까 국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꼭 사람들의 지능이 신분과 연동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국에서 형성이 된 것이 1870년에 소위 그 보통교육법이 형성이 됩니다. 이 보통교육법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교 가야 돼. 모든 아이들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놓고 보니까 그야말로 이 평민들 사이에 보잘것없는 이 집안 출신들 아이들 가운데 진짜 똑똑한 아이들이 있더라. 그 중에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좀 더 시켜가지고 관직을 맡기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국가가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이때부터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실 인사, 그죠? 아는 사람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 신분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인사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더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거 제도로 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한국의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서도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뭡니까 국가의 어떤 그 힘이 모여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군인들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에 보낼 때 그냥 너는 이쪽 줄 섰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정보부 보내고 어디 보내고 그냥 우연적으로 다 하다가 이래 가지고는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하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IQ 테스트는 단지 이제 머리 지능 지수만 얘기하는 건데 이때 얘기하는 IQ 테스트는 그 사람의 역량 평가, 종합적인 역량 평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IQ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인재를 배치하자. 그래서 체력적인 쪽, 그 다음에 감성적인 쪽, 내지는 이제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에 따라서 각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고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군대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사회가 점점 이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리형이 이 능력주의라는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점 이제 이 생각을 발전시켜서 영국 사회가 점점 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이제 그려본 거예요. 58년에. 그러니까 뭐 68년 쭉 해서 2000년 이후 2034년까지 가본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능력주의라는 단어도 쓰고 능력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가 뭔지 다 아시죠? 능력이라는 단어의 영어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능력주의를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단어의 영어가 뭘까요? 벌써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저기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 그 단어가 뭐지 하고 떠올렸던 단어들이 아마 여러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능력 뭐죠? ability, 또 competence, 경쟁력 같은 거, 또 talent,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쓰여 있는 단어는 뭐예요? merit. 그런데 여러분 merit이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일 거라고 혹시 딱 떠올린 사람이 있나요? 이거 알기 전에, 배우기 전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저런 게 능력이 아니고 이 사람은 참 능력은 뛰어난데 말이야. 공부를 안 해서 이게 뭔가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 여건이 안 주어져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면 그림 그리는 소질, 저는 그림 그리는 소질이 정말 없어요. 진짜 그림 잘 못 그립니다. 그리고 저는 시를 쓴 능력도 진짜 없어요. 저는 시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소설 읽는 것도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밌는 거 가끔 보지만, 근데 저는 산문, 뭐 논술문 이런 거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죠. 좀 괴상하잖아요. 여러분 시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논설도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철학 교수가 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재능, 자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 특히 능력주의를 얘기할 때의 능력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뭐냐 하면 meri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의미는 뭐냐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 재능에 노력이 합쳐져서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어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고, 그리고 언어적인 재능도 탁월해서 외국인을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잘만 교육받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직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소질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소질과 재능을 갈고 닦아가지고 당장 발휘할 수 있는 그걸 그 상태로 만들어낸 것만 능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발휘할 수 있냐면 시험 때 발휘할 수 있죠. 시험 때 발휘 못하면 그 사람은 재능이 있고 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적절한 번역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력주의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문, 중국에서는 이걸 현명할 현자에다가 능력 는자로서 현능이라고 번역을 해서 현능주의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능주의가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수가 어쨌든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능력 있어? 라고 얘기할 때가 보통 그 사람 능력 있어? 유능해? 라고 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뭐냐면 이 사회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데 확실한 보상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사회가 바로 능력주의 사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왜냐면 여러분 아프면 능력 있는 의사한테 갈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 사람 재능은 뛰어난데 어쨌든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수술을 잘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의 재능을 믿고 나는 나의 몸을 맡길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진짜 내 목숨을 맡기면 진짜 실력 있고 검증된 사람한테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정말 중병에 걸린다.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능력주의가 이 세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과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영이 상상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꽃피우기도 하고 늦게 꽃피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10대 때 확 꽃피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20대 가서 늦게 꽃피우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 사람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의 기회도 언제든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는 없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거기에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주어서 꽃을 피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테스트의 기회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능력을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어쨌든 기회는 공정하게
다 주어졌어요. 기회가 공정하게 다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우수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거기서 나누어서 우수한 사람에게 전폭적인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 보상을 주고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뭐죠? 성공한 사람은 나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나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 잘난 체 할 만하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쨌든 결과값이 안 좋았어. 나는 그걸 이루지 못했어. 뭔가 나는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감정도 뭐 당연한 거야. 그건 뭐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승자의 오만, 자부심을 넘어서서 오만까지도, 그리고 패자의 굴욕감, 좌절감, 이것이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요 그 감정 자체가 아주 정당한, 그렇게 가져서 마땅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졌던 기회는 공정했어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테스트를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런 적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마이클 영이 얘기한 것은 상상을 편 거예요. 자, 그런 조건이 갖춰졌던 사회다.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게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는데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감이 도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건 다 정당한 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굴욕감을 가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네 탓 아니야. 너가 오만해, 너 잘났어,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그렇게 살아. 자, 이런 사회가 벌어졌을 때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냐. 근데 나아가서 이제 어쨌든 이 사회가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승자는 또 승자의 가족들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데에서 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와 이제 그 가족 속에서 자란 아이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어떻게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아가 된 아이들, 그러나 뛰어난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뭔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가족 제도는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존중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것과 가족 제도가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사유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가족의 어떤 그 재산을 통해서 자녀가 받는 혜택이라는 것이 그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단 이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니까 상속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이제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 그걸 그 자식이 갖는 거, 그거는 안 돼. 왜? 이게 능력주의 사회고 오직 능력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상속을 받는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전부 국가로. 그러니까 상속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100%예요, 여기는. 그런데 어쨌든 가족끼리 함께 살 동안에 돈을 쓰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돈이 어떻게 쓰느냐? 사교육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정적 능력, 이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어떤 대물림의 교육,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결합이 되게 되면 과연 이런 2034년에 능력주의에 올인한 영국 사회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 결론은 마이클 영은 디스토피아다. 이거는 사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소설이에요. 자, 미국 사회, 트럼프가 왜 문제일까? 미국 보면 요즘 대통령이 또 나와가지고 뭐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왜 문제인가? 뭐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이제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저 영화를 한번 보는 것이 그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된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던 이제
그 대통령이 되었던 게 어떻게 가능했던가.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어떤 모습을 봐야지 그가 대통령이 된 과정이 이해가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그 영화로 저는 봤습니다. 자, 요는 뭐냐면 저기가 이제 소위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백인들의 사회인데 거기가 이제 맞으면 미국의 이제 철공업 같은 게 이제 또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완전히 쇠락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을에서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대학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거기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이제 그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그리면서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서 미국의 백인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백인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거의 삶 자체가 쓰레기와 같은 삶을. 그래서 이제 보통 쓰는 표현에 화이트 트래쉬라는, 백인 쓰레기라는, 뭐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백인들 스스로가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주 바닥의 삶을 백인들이 산다. 보통 흑인은 뭐 그렇게 살고 백인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표는 얻었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말과 정책은 달랐던 거죠. 이제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작동했던 원리가 1980년에 미국 사회가 이제 그 소위 세계화로 전환이 되고, 세계화로 전환이 되면서 소위 그 기술 관료제, 능력 있는 그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리면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게 되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능력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대학으로 보내는 그런 거의 이제 미국 대학 정책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마이클 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과 더불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들이 형성이 되는 빈부의 격차가 낳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 틈새를 정확하게 짚었던 사람이 트럼프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항을 했던 그 누구죠? 그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를 했다가,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능력주의적 관점에 있어서 그 정서와 이반이 되어 버렸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케이스인데요. 2022년 그 재작년에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파리에서 그 어느 기관에서 낸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표에 이게 보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의 총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 10%,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밑에서부터 50%까지 각 갖고 있는 부의 총량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글자가 희미해서 약 한 18% 정도가 하위 50%, 인구의 절반인 하위 50%가 갖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한 18%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부의 전체의 약 한 4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산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자,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우리는 공정을 요구하고 있고, 공정을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능력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것은,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능력주의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능력주의 비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능은 그건 너가 만든 거냐는 거죠.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예를 들어 손흥민이나 르브론 제임스 같은 농구 선수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이유가 뭐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영국 사람들이 있고 농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받는 거죠. 근데 그들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나라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투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력의 양은 똑같아도 받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 그건 사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연봉을 누군가가 받고 있다면 그들의 능력, 그들이 발휘한 그 능력이 그런 보상을 받는 사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 사회는 너 힘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동생, 내 할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끝나자마자 알바해야 되는 사람들, 그럼 집에서 차분히 자기 방 가지고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 않냐. 그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 않냐. 당신 부모를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그게 내 탓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떤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던 이 merit,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노력의 온전한 산물일 수는 없다. 거기에는 나의 노력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서 얻게 되는 그 보상을 너가 100% 내 거야.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필요 없어. 이 돈은 내가 다 쓸 거야. 우리 아버지 돈 한 번 안 드릴 거야 하면 저 나쁜 자식 배은망덕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로 내가 번 모든 이제 그 산물들의 향유의 자격이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들의 결과인데요. 여러분,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운이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운이 나쁘면 암에 걸린다. 세포의 우연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도 세포가 돌연변이가 돼버리면 그냥 암에 걸리는 거고 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암에 걸리는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질 때 원하지 않게 그냥 직업을 가졌는데 그런 일이었을 때 뭐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암의 결정 요인은 굉장히 운에 좌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소의 50%는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느냐, 이거 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하면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50%,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이 30%, 그러면 한 20%는 내 노력일까?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환경들,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우연들.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만난 것은 진짜 우연이었죠. 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일에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던 것이 인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능력주의 결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능력주의가 어떤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정부나 사회가 도와준 게 별거 없다, 이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너무너무나 아까워하고 세금 제도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 마이클 샌델 교수는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의 행동의 결과로 믿게 만들어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빚지고 있는 부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거죠. 뭐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한 불운, 여러분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각자, 우리는 이 불운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걸까? 또 그것을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럼 누가 그걸 제공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우리는 이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우리의 부모님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내 자식까지 계속해서 이 불행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한 번 강남에 진입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강남으로 갈 수 없는 아파트 값 차이 때문에. 근데 그 아파트 값 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땅값 상승인데 그 땅값 상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발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국가 발전은 결국 국민 전체가 한 건데 왜 그들은 특별하게 이익을 받고 다른 쪽에 그 외곽에 살거나 저는 광명시에 사는데 광명시는 땅값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로 이사 갔는데 왜 아직도 안 오르는 걸까? 네, 농담입니다. 네, 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결론은 이겁니다. 뭐 제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를 구분하자. 능력을 존중한다는 거하고 능력주의로 나아가는 거하고 이 두 개는 다른 얘기다. 우리 사회가 능력은 중시하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제도적 능력주의는 아니다. 두 번째,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이 능력이 온전한 나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는 거, 그 착각이다. 제대로 인식을 갖자.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 전체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관점에서 골고루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개인 노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이 국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것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느냐? 1년 365일 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특별히 한 노력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시민이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이 나라가 좋은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그거는 일부 소수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분별해내지도 못하고 이 사회를 바르게 좋게 만들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저는 신분제 사회로 가는 거 절대로 반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 각자가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 길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되지? 한꺼번에 갈게요. 네. 정리하면 정의, 불평등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구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대화도 하고 뭔가 길들을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민주주의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데 저는 대학 교수고 나이도 60이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만 들으면 돼 라고 해서
따라오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예술, 그걸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나왔지만 판단력,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화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역시 제가 시간을 짧게 가는 데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짧게 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어디서 사실 듣기 쉽지 않은 종합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사실 전달해 주신 거고, 우리가 좀 약간 뭔가 좀 시원한 구석이 나는 좀 한켠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불공평한 느낌이 좀 있고 공정하지 않은 느낌들이 좀 사회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한 학식들과 더불어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도 아마 정말 귀한 시간이 되고, 좀 약간 본질적으로 좀 악의 평범성, 이런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좀 그런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주제, 저에겐 되게 흥미로운데 이 능력주의만큼이나 상당히 또 재밌고 흥미롭게 잘 풀어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성욱 집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 이 시간은 이제 부장단 특강 이어가지고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공의로 또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그러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과 시